뉴스 속으로. 미국의 제2대 도시인 이곳 로스앤젤레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또 다른 고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이 휴가 때마다 찾는 안식처 LA가 현재 그녀에게 강력한 헐리우드 인맥과 후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선 투표가 불과 6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전략을 두고 공화당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을지 그의 좌충우돌식 선거 전략에 대한 의구심이 캠프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또 자란 해리스 후보가 원래 북가주 오클랜드 출신인데 지금은 또 뭐 LA를 더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DC의 하워드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태어난 고향에서 가까운 북부 샌프란시스코에서 검사로 이제 경력을 시작했는데요. 해리스 후보가 태어난 도시는 샌프란시스코 동쪽에 있는 오클랜드입니다. 북가주 출신인데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을 역임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샌프란시스코가 해리스 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꼽히고는 있지만 지난 2014년 10년 전에 재혼남 더그 M 호프와 결혼을 하면서 해리스 후보가 LA로 이주했고 지금까지 이곳에 살고 있는데 해리스 본인의 말을 따르면 내가 직접 선택하고 입양한 고향이다. 이렇게 로스앤젤레스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젠틀맨, 아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백악관의 바깥 주인이 되는 M 호프 역시 이 LA에 있는 칼 스테이트 노스리지 그리고 대학원은 USC를 졸업한 남가주 토박이입니다. 아내는 북가주, 남편은 남가주 이렇게 캘리포니아 커플인데 해리스 부통령이 3년 전에 문재인 그 당시 대통령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코리아타운을 방문한 적이 있고 그리고 코리아타운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해에는 폴란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해리스 후보가 나의 고향인 로스앤젤레스에는 상당한 규모의 폴란드계 미국인 즉 폴스카 커뮤니티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LA와의 인연을 아주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LA하고 샌프란시스코를 비교를 해보면은 LA가 샌프란시스코보다는 10배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인구도 5배가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LA가 선거 전략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발언을 그렇죠. 보면은. 비록 해리스 후보가 권력으로 가는 길의 스타트는 북가주에서 끊었지만 네. 그 이력서에서 덜 주목받아온 요소가 있는데 남가주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해리스가 10년 전에 이사를 LA로 온 뒤로 이제 친구와 이웃이 백악관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유력 인사이자 기부자들이 다 LA 출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자택이 그 남편 M 호프가 결혼 전에 산 집인데 LA 웨스트 사이드의 고급 주택가인 베벌리 힐즈 옆에 있는 브렌트우드입니다. 과거에 브렌트우드는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그리고 주지사까지 역임한 유명한 영화배우 아놀드 슈워즈네거도 여기에 거주를 했기 때문에 베벌리 힐즈보다도 집값이 비싼 곳이 바로 브렌트우드죠. 그 옆에도 벨레어가 있고요. 그리고 2021년에 부통령에 취임을 하면서부터 이제 해리스 후보가 워싱턴 DC의 관저에서 지내고 있는데 부통령 임기 중에도 거의 매달 아주 자주 LA 자택을 찾아서 휴식을 취하고 각종 정치 행사, 문화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남가주 인맥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해리스 부통령 일정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난해 한 해에만 60일 동안 LA에 머물렀습니다. 365일 중에 2달에 해당되는 60일 동안 LA에 머물렀고 1년 중 12달 중에 2달만 빼고 10달 거의 매달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면서 남달은 라라랜드 LA의 애칭인 틴셀타운 사랑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캠페인이 본격화된 올해 들어서도 6번 이미 LA를 방문했습니다. 그때마다 모금 행사와 같은 유세 일정을 잡으면서 로스앤젤레스를 모금 공세의 중심지로 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했습니다.
향기로운 돈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죠.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이제는 LA 방문이 뭐 단순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 관련 행사 일정이 포함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정이 지금 돼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 자체가 민주당이 아주 오랫동안 꽉 잡고 있는 주이기도 한데 한 가지 예로 지난 3월달에 그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의 대통령 선거 유세에 참석한 뒤에 바로 LA 자택으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자마자 곧장 또 할리우드의 대형 에이전트가 주최한 파티에 해리스 후보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디어 거물인 밥 아이거 디즈니 최고 경영자와 만나기도 했고요. 그 오는 9월 10일 트럼프와의 첫 번째 대선 TV 토론 주최가 바로 디즈니 산하 채널인 채널7 ABC 방송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이 점을 들어서 ABC 토론회가 불공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도 있는데 디즈니의 고위 임원인 다나 월든 역시 해리스 부통령 부부의 오랜 친구이고 브렌트우드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악관 같은 경우에도 해리스가 LA에 있는 동안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금 그 브렌트우드 자택 주변 다른 집들을 마치 그 궁정동 안가처럼 구입을 해서 백악관 요원들이 머물게 하면서 해리스의 보안, 통신을 관리하는 기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브렌트우드 이웃 주민들도 이제는 해리스 후보가 남편과 함께 주변의 유명한 그 골프장인 리비에라 또는 LA 컨트리 클럽 골프장 식당 그리고 멕시코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기 위해서 자주 나타나는 그런 부통령의 동선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 엠호프의 경우는 최근까지도 일요일 오전마다 친구들하고 동네에 있는 교습소에서 운동용 자전거 스피닝을 타면서 아주 그 몸 관리에 열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해리스 후보는요, 본격적으로 그 선벨트 경합주 공략에 나섰네요. 원래 이 남부 선벨트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들이죠. 그렇죠. 남북 전쟁 이후로 그 중에서도 남부 중에서도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이 네 곳이 아주 격전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월즈 부통령 후보까지 해리스 두 사람이 어제 대선 승부를 결정할 7개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조지아주를 방문했는데 오늘까지 이 조지아주에서 이틀 일정으로 버스 유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어제는 사바나 주립대학교 그리고 리버티 카운티 고등학교 현장을 찾아서 학생들하고 만나면서 이 민주당은 젊은 층에 다가가는 정당이다 이를 과시했는데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이 자리에서 해리스 후보는 나는 젊은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기대를 건다. 여러분의 젊은 세대는 미국을 새로운 세대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 해리스 후보가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첫 번째 합동 유세 장소로 이 선벨트 경합주를 택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뛰었던 시절에는 선벨트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열세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후보를 남성에서 여성 그리고 해리스 첫 번째 유색인종 여성 후보로 바꾼 이후에 바뀌고 있는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선벨트에서도 민주당 지지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4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얻었던 펜실베니아주 그리고 미시간과 위스콘신과 같은 이른바 쇠락한 5대5 연안 공업지대 러스트벨트 경합주에 주력을 했었는데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러스트벨트는 물론이고 공화당이 강세인 남부 선벨트 지역까지 양쪽 모두를 이기는 그런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일석이조 일거양득의 꿈을 갖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 두 군데를 다 이기는 것도 일종의 도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언론조사 선벨트 여론조사를 보면 해리스가 트럼프 대통령과 박빙 또는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를 지금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팍스뉴스 최근 선벨트 4개 경합주 여론조사를 보노라면 3개 주에서 해리스 그리고 1개 주에서만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도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보다 2%포인트 앞선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아주가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단이 16명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21세기 들어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계속 이기다가 4년 전에 바이든이
아슬아슬하게 0.2%포인트 차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한테 아슬아슬하게 조지아주를 이겨서 결국 대통령이 당선이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가 조지아주는 전체 인구 30%가 흑인이기 때문에 이 흑인 유권자들을 겨냥한 유세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하고, 이런 가운데 첫 번째 언론 심층 인터뷰를 그 월즈 부통령과 함께 바로 오늘 저녁 6시부터 CNN과 갖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월즈 이 듀오가 이 인터뷰에서 그동안 언론 검증 공세를 의도적으로 피해왔다, 기자들을 싫어한다, 이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자신들의 공약을 어떻게 설명할지 오늘 저녁 CNN 인터뷰도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공화당 쪽의 선거 캠프에서는 선거 전략을 두고, 트럼프의 선거 전략을 두고 고민이 깊다, 또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펜실베니아주 피습 사건 직후에는 트럼프가 굉장히 인기가 올랐는데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뚜렷한 반격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대로 간다면, 계기가 바뀌지 않는다면 백악관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 공화당 안에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네. 해리스 후보에게 효과적인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배신자 이미지가 강한 사람을 자기 팀으로 정권 인수팀에 끌어들인 것도 오히려 역효과를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무소속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는데, 이 케네디 그 후보는 과거에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트럼프처럼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커다란 논란을 자초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의 큰손 기부자들도 지금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 유명한 파산 전문 변호사인 에릭 레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만약에 이 선거 유세를 지금 바꾸지 않으면 완패할 것이다, 해리스에게 갈 유권자들을 데려올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선거 전략을 지금 당장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충고를 했고, 당원들도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앞으로 트럼프가 반전 카드로 다음 주 TV 토론을 포함해서 어떤 그런 전략을 들고 나올지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비속어 사용도 좀 중단을 하고, 뭔가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공약을 제대로 된 것을 내세워야 되는데, 아직도 자꾸 그냥 뭐 비방하는 얘기들만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좀 식상한 면이 좀 있기도 해요. 피곤해집니다. 네, 처음에는 그게 어느 정도 신선하다고 개성있다고 먹혔는데 계속 4년 전, 8년 전만 해도 괜찮았죠. 계속 그런 자세를, 새로운 사람이 나왔네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는 식상하게 이제는, 되죠. 네, 조금 식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선 이 경제 공약에 대한 우려가 지금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수입품의 20% 또는 중국산에 대해서는 60%, 70%까지 무자비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계획이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가가 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만 더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선 후보 때 그 소매업 부호인 아트 포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를 반대하고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를 지지하게 됐는데, 바로 이 사람이 소매업 부호가 관세를 무작정 올리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은 아니다, 경제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아주 미국에서도 민감한 해리스 후보의 인종 정체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요. 당신은 이제까지 인도계 아시안 행세를 하다가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갑자기 흑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는데, 해리스 후보 당신의 그 인종은 뭐냐, 이렇게 계속 트럼프 후보가 지적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해리스에 대해서 카말라 동지라고 부르면서 급진적인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비슷하게 트럼프가 묘사하는 것도 역시 중상층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 로이터 통신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오늘 발표한 최신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지지율이 45%로 트럼프의 41%보다 4%포인트 앞섰습니다. 한 달 전에 똑같은 조사를 했을 때는 차이가 1%로 아주 아슬아슬했는데, 지금은 격차가 그때보다 한 4배 가까이 벌어졌는데, 이 같은 격차의 배경에는 여성, 흑인층, 중남미 히스패닉계가 대거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 데 따른
그런 현상이랍니다. 네. 자, 앞서 최영호 앵커께서 이제는 트럼프 캠프 측에서 비속어 사용 좀 자제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이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서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막말상 벤스가 공격을 더 하는 했어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 얼마 전에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서 그 네. 트럼프와 벤스가 그 숨진 미군 13명에 대해서 헌화를 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국립묘지 관계자들에게 폭언을 하면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국립묘지는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었는데 네. 트럼프 측에서 홍보용으로 이 말을 듣지 않고 사진과 필름을 많이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났는데 현장에서 벤스 의원은 해리스가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트럼프를 옹호했습니다. 바로 국립묘지에 묻힌 13명 미군이 죽었을 당시에 그 당시에 부통령이던 해리스가 유가족들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면서 그 죽은 군인들을 홀대하고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유족들이 아프가니스탄 철수 과정에서 숨진 자기 아들 군인들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에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는데 그 무시당하고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스 부통령 후보가 이에 대해서 해리스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국군 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오히려 국립묘지를 방문한 트럼프에게 소리를 지르려고 한다면서 그 해리스는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악담을 했습니다. 이어서 유족들은 트럼프가 묘지를 방문한 데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언론이 우리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 그 과장 보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국방부하고 국무부는 저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발생한 그 트럼프 캠프와 국립묘지 직원 간의 알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을 남겨놓은 법안 2개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류 미비자들에게까지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다운페이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 이 자격 조건을 확대하자라는 그러한 법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열기가 지속되고 있는 인공지능 AI를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이 두 법안 모두 차원반 논란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박현규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서류 미비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이 사람들이 이 첫 주택을 구입할 때 다운페이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 대상이 되도록 하자라는 법안이 어제 의회를 완전히 통과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AB 1840 이 법안은 처음부터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제 이 캘리포니아주 상원 통과한 데 이어서 주 하원의 최종 승인까지 받아서 이젠 주 의회를 모두 통과하게 됐고요.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안은 멕시코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걸 장려할 것이다 라면서 반대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겁니다. 네,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드림론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을 서류 미비자,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에게까지 확대하자라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드림론 프로그램은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주택금융국이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까지 신규 주택 구매자를 지원하고 세대 간 부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한 걸로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의 최대 20%까지 그렇게 15만 달러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구입자에게 주택 또는 콘도 구매가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대출을 이제 지원해 주는데 한도가 15만 달러까지입니다. 이러한 대출은 무이자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월별 상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모기지 리파이낸스를 하거나 주택을 팔 때 그때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 플러스 상승한 주택 가치의 20%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에요. 네. 사실 젊은이들이 집을 새로 구입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거니까 정말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만은
이 캘리포니아 드림론 프로그램을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따지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지금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으로 처음 모기지 대출을 받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연소득으로 보면 한도가 그 지역의 중간소득 120%까지인데요. 물론 카운티에 따라 그게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 LA 카운티에선 연소득 15만 5천 달러까지, 오렌지 카운티 20만 4천 달러, 벤추라 카운티 19만 8천 달러입니다. 그리고 체류 신분도 자격 조건에 들어가는데요. 미국 시민, 그리고 미국 시민이 아니라면 합법적 영주권자와 같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넌 시티즌으로 제한된다고 이 프로그램 매뉴얼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밖에 주택을 구입한 후 60일 이내에 주거지가 돼야 한다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AB 1840 법안은 여기서 체류 신분을 서류 미비자까지, 불법 체류자들에게까지 자격이 되도록 확대하는 겁니다. 네. 그동안 이 프로그램으로 얼마나 많은 지원금이 나갔나요? 네, 캘리포니아 주택금융국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납세자 기금, 그러니까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금에서 3억 달러를 받았고요. 네. 약 2,200건의 대출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주 의회는 이 프로그램에 2억 2,5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고요. 이렇게 되면 약 1,700명 추가 지원자들에게 또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서류 미비자들에게까지도 확대하자,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게 지금 찬반 논란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우선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자금이 다 되는 프로그램이 아닌데, 자금이 부족한데 서류 미비자에게까지 지원하는 게 맞는지 논쟁이 뜨겁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택금융청에 따르면 지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신청은 접수받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자금이 다 할당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서류 미비자에게까지 확대되면 미국 시민들의 지원이 부당하게 빼앗기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팜데일을 지역구로 하는 탐 레키 하원 의원은요, 옳지 않은 건 정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적격자가 그늘에 가려져 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규칙, 모든 법을 다 지킨 사람들이 오히려 쫓겨나게 된다. 즉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법안을 반대한 측이 주장한 또 다른 배경도 있다면서요? 불법 이민을 더 많이 부추기게 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란초 산타 마가리타를 지역구로 하는 케이트 산체스 하원 의원은 합법이 아닌 불법 이민을 캘리포니아주로 더 많이 유입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건 로켓 사이언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명제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무료로 물건을 많이 나눠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 뭐라고 냈습니까? 네, 일론 머스크 CEO는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X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불체자들에게 무료 메디컬 케어를 제공하는 법안도 통과시켜 올 1월에 발효됐다면서 캘리포니아주가 제공하는 모든 인센티브를 감안할 때 지구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인구가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해야 한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네. 자, 이런 반대 의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은 이 프로그램을 서류 미비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민주당은 이 프로그램이 이민자들 가운데서도 in good standing, 그러니까 양호한 신분의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자격을 갖춘 신규 주택 구매자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조치는 State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그러니까 납세자 식별 번호를 갖고 있고 세금을 내는 불법 이민자가 자격이 있다는 걸 명확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한인 비롯해서 캄보디아, 아이티, 나이지리아 이민자 인구가 포함될 것이라고 LA를 지역구로 하는 아이잭 브라이언 하원 의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민자 인구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난 주민들까지 돌볼 수 있는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주도한 호아켄 아람볼라 하원 의원은요, 캘리포니아주와 미국이 우리 경제를 더 좋게 만드는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 스스로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튼 하원에서 이 법안은 45대 15로 통과됐고요. 게빈 뉴섬 주지사가 그래서 다음 달 말까지 서명할지 아니면 비토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아니 뭐 이야기가 많죠. 이 우리 경제를 더 좋게 만든 이민자들로 미국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건 뭐 많은 얘기죠. 그렇지만은 합법적인 이민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불법 이민자로 구성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전 뭐 솔직히 뭐 조금 이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의 마음이 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별로 그렇게 이것이 있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왜냐하면 정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이민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 돈이 부족해서 그러한 것을 할 수 없는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커버를 해주고 나고 돈이 남아서 이걸 하겠다 그런다면 난 뭐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예, 맞습니다.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안 가운데 찬반 논란이 뜨거운 법안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이 인공지능 AI 규제법이죠. 네, SB 104 법안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어제 이 법안을 찬성 40일, 반대 9로 통과시켰습니다. AI 업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AI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라서 앞으로 주지사 최종 승인 여부가 또 주목되는데요. 이 역시 뉴섬 주지사가 법안을 넘겨받아서 다음 달까지는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어떤 법안입니까? AI 업계가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네, 이 법안은 우선 AI 개발사들의 자사 기술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진 않도록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토록 하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예. AI 기업들은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에 1억 달러 이상 들어간 경우 등엔 안전성 테스트를 받아야 하겠고요. 또 AI 시스템이 다수 사망, 그러니까 여러 명의 사망자를 내거나 5억 달러 이상 재산 피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끔 합리적 주의도 기울이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통제가 어려울 땐 작동을 멈추게 하는 킬 스위치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하는 모든 회사는 본사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 AI 개발업체가 이 법안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법안에 대한 찬반은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스캇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요, AI가 통제할 수 없게 되기 전에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대부분 빅테크와 관련 업계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뭐 빅테크뿐만 아니라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또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까지도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지난주엔 챗 GPT의 운영사 오픈 AI까지 가세했습니다. 이들은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주의 기술 혁신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은 캘리포니아 주 차원이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그렇죠, 주장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CEO 또 입장을 밝혔네요. 뭐라고 했습니까? 일론 머스크 CEO는 AI 스타트업 xAI를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예상과 달리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X에 이건 어려운 결정이고 일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기도 하겠지만 모든 걸 고려하면 난 캘리포니아주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AI 규제를 옹호해 왔다고 하면서요. 우리가 공공의 잠재적 위험이 되는 모든 제품, 기술을 규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튼 뉴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최종 서명할 때까지 찬반 측의 공방은 앞으로도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그럴 예상됩니다. 듯합니다. 그러니까 네. 일론 머스크 CEO는 규제에 찬성한다는 얘기네요. 네, 규제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그 영화 에얼리언 로므로스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 AI 로봇 인간이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인간을 보호하는 게 첫째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야, 저건 정말 고민이다. 그러니까 10명을 살리기 위해서 3명이 죽어야 된다. 그러면 AI는 3명이 죽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10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3명에 포함되는 인간 사람들은 분노를 하게 되죠. 그렇죠. 뭐 그런 거가 앞으로 오래게 다가올 일들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그 영화가 던지고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AI는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미래를 위해서라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NA 최은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아침에 그 지난 2,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1차 잠정치였던 2.8%에서 3%로 성장으로 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 모든 이 요즘에 발표되고 있는 수치들이 이 9월 금리 인하설을 뒷받침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모든 것이 다 좋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2, 4분기가 이제 상향 조정된 것은 좋은 얘기고요. 네. 특히 이번에 그 상향 조정된 부분이 지난 그 8월 말에 7월 말에 발표되었던 1차 잠정치에서 2.3%가 늘었다고 되었던 소비가, 민간 소비가 2.9%로 많이 올라갔어요. 네. 이것은 이제 GDP의 그 상향 조정도 좋은 소식이지만 그걸 주도했던 것이 소비였다는 점에서는 그만큼 이제 미국 경제의 약 3분의 2가 소비가 차지하거든요. 이 부분이 올라갔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소식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난 몇 주간 그 월가와 연준에게 그 가장 큰 규제였던 미국 경제가 좀 나빠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서 미리 침체에 빠지는 걸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반대된 결과가 나왔다고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이제 GDP가 나온 걸 보면은 근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소비는 상당히 견고하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3, 4분기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꽤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GDP의 상향 조정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9월 인하에 대해서도 계속 그 인하는 지금 뭐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그렇죠. 있는데 이제 인하 폭이 얼마 될 것이냐에 있어서는 오늘 발표된 이제 GDP 성장률 그 상향 조정은 이 성장 폭을 예년과 비슷한 0.25로 가면 쪽으로 조금 축을 옮겼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0.25%포인트를 내릴 것인가, 0.5%포인트를 내릴 것인가,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지금 그 연준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잭슨 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그 연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 거기서도 그렇고 이제 파월 의장이 아닌 다른 위원들이 지금 발언하는 것도 그렇고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시장에서는 인하 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연준 위원들은 아무도 인하 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연준 위원들은 지금 인하 폭을 건드리고 싶지 않다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0.25를 인하한다 하는 것하고 0.5를 인하한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다르죠. 0.5를 인하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은 그만큼 지금 경제가 급격하게 어려워졌나? 근데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0.5%포인트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현재 입장에 볼 때는 거의 0.5%포인트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 것은 이제 장점이 있다고, 굳이 장점이 있다 그러면은 혹시 지금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경제가 지금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것을 빨리 조치를 해서 이제 경제 나빠지는 것을 좀 잡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감을 주는 점에서의 장점이 있겠다 할 것이고, 단점이라 그러면은 자칫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0.5까지 낮춤으로 해서 시장에게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하는 점에서 0.5% 인하설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GDP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인하하기 전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번 더 나올 예정이고, 내일 또 이제 그 개인 소비 지출 자료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러한 그 자료들을 보고 나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게 되겠지만, 현재로 볼 때는 그래도 시장에 충격을 안 주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 이 순간에 오늘자로 인해서 오늘자로 예를 들어서 0.25냐 0.5 인하냐 어느 쪽이 훨씬 더 예상치가 더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뭐 압도적으로 0.25죠. 0.25. 압도적으로 0.25고 0.5% 인하설은 약 한 30% 정도를 유지를 하다가 오늘 GDP가 상향 조정되면서 그보다 더 떨어진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융가나 월가에서 볼 때도 이제 0.5% 인하설은 조금 그 스트레치다, 좀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쪽의 분위기다. 오늘 현재 상태로는 이제 그렇게 지금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온 뉴스 가운데요. 최근에 금값이 금값이다. 그러면서 금값이 뭐 3,000불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소식 저희가 기자 리포트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골드러시라고 부를 정도로 금을 사재고 있다라고 프린스턴 대학교의 제임스 교수라는 분이 또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혔더라고요. 그러면은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왜 최근 들어서 금을 그렇게 사들이는 걸까요? 이게 사실 이렇게 그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를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 금을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그 리저브, 소위 뭐라고 그 외환에 대비한 그러한 비축 자금으로서의 금의 비중을 늘린다고 하는 것이 글로벌 경제의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안 좋은 사인. 안 좋은 사인이다. 네. 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세계 경제의 그 흐름에 대해서 세계 경제의 흐름은 두 가지가 있죠. 물류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쪽의 흐름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금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금의 흐름은 지금 거의 70년 이상을 미국의 달러가 지배를 하고 있죠. 달러라는 위상이.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라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인데, 그것은 뭐냐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안심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는 별로 달러에 대한 그 의심도 없고, 달러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굳이 달러 이외의 다른 자산으로 비축된 자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그 수요가 줄어들죠. 그런 게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제 왜 요새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비축하느냐를 그럼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세계 경제 질서에 있어서의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의 달러의 역할에 대한 불안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 달러가 만약에 불안한 위치에 가게 되면은, 그것을 누가 어디다 그러면 피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도피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유로,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그 통화인 유로가 대체가 될 수 있겠고, 또 이제 아직까지 힘을 못 쓰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금 주장하고 외치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도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대체 통화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별로 신통치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각국의 유럽연합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상황과 이런 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관계와 또 서로 상호작용에 상관없이 망구불변의 가치를 가진 비축 자산이 뭐냐 했을 때는 그게 금으로 갚아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그 다른 나라들의 중앙은행이 금을 사겠다는 얘기는 결국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글로벌 경제의 두 가지 축 중에 하나, 그러니까 물류의 흐름과 자금의 흐름이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는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신용도가 많이 내려갔다는 것은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재정 적자를 일으켜가지고 경제가 유지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불안감이 지금 많이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지정학적인 지금 변수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하고 뭐 하마스, 헤즈볼라, 그다음에 후디스 이런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대만의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지정학적 요건으로 볼 때 지금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국의 경찰력, 미국의 세계에서의 그 형님 국가라고 하는 그런 위상이 지금 거의 다 많이 망가졌죠. 망가졌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국방과 안보와 세계 경찰에 대한 역할에 대한 그 기대치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또 달러에 대한 그 믿음을 좀 줄이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이제 대체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그렇다고 지금 유럽이 더 훨씬 미국보다 강하냐 뭐 그건 당연히 아니죠. 유럽은 지금 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고 중국도 지금 뭐 심지어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쇠퇴해가고 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정도니까 미국을 믿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대안이 유럽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동안의 세계의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해오던 금이 그나마 제일 좋지 않느냐. 이래서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을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더 많이 사들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세계 경제가 상당히 혼란 속으로 한 발짝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이제 하는 점이 그 금 비축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한 분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뭐 한국과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의 선거가 지나고 나면은 폭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지금 올려주셨어요.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 후에. 네, 그 폭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지나친 그런 표현이라고 보고요. 한국하고 미국을 저희가 이해할 때 이제 몇 가지 그 좀 다른 생각을 보시면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지만 대통령에게 한국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이 굉장히 강한 그런 대통령제고 미국은 대통령제지만 대통령제가 지금 제한되는 게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정부의 힘이 세요. 그러니까 연방제이기 때문에 네. 중앙정부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굉장히 세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방정부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주정부들이 다 무조건 따라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의 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의회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의회가 강하기 때문에 의회가 또 그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많이 견제와 균형을 하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뭐 몇 개의 사안들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는 걸 가지고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폭이 넓지 않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대통령 권한에 있는 내용조차도 어떡합니까? 또 의회가 시비를 걸다가 또 말 안 들으면 어디까지 가냐면 대법원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서 나라가 크게 폭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뭐 변화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태는 아닐 거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현실적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퀀텀 F&A 최은하 대표 함께했습니다. 모닝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양복 한 벌 맞추면 맞춤 바지 한 벌을 공짜로 드립니다. 3100 윌셔와 웨스트몰랜드 이태리 양복점. 보험료는 절약하고 보상은 충분하게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한미보험